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번 주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고 습도까지 높은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노약자나 야외 작업자들의 온열질환 위험이 높아 대비가 필요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초음파를 활용해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생체 친화 초음파 수신기를 개발했습니다. 인공 심박동기 등을 꺼내 배터리를 교체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생경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차원의 수술 영상을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실시간 재현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양손과 의료기구가 뒤섞인 장면을 정확하게 증강현실 화면에 재현해내 원격 수술 시뮬레이션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인공 심박동기처럼 신체에 삽입하는 의료기기는 주기적으로 배터리를 교체해야 해 몸에 무리를 줄 수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초음파를 활용해 무선 충전할 수 있는 생체 친화 초음파 수신기를 개발했습니다. 임늘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정맥 환자들의 원활한 심장 박동을 도와주는 인공 심박동기입니다. 인체에 삽입해 사용하는데 배터리를 교체할 때마다 꺼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무선 충전의 경우 충전 거리가 짧고 열도 발생하기 때문에 인체에는 적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초음파를 이용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초음파를 전기로 바꿀 수 있는 고출력 마찰전기 소재를 활용했는데 초음파가 소자에 닿으면 진동이 발생하고 이 진동이 전기를 만들어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돼지고기 중간에 저희가 제작한 소자를 삽입을 했고 돼지고기 표면에 초음파 발생 장치를 부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음파를 발생시켰을 때 돼지고기를 통해서 저희 디바이스에까지 초음파가 전달이 되었고 그 전달된 초음파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 것을 저희가 측정 장비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수신기는 유연해서 인체 곡면에 붙여도 안정적으로 전력 수신이 가능합니다. 손바닥 두께인 3.5cm 정도의 간격에도 초음파가 안정적으로 전달됐는데 전력 변환 효율로 보면 기존보다 3배 이상 향상됐다는 설명입니다. 연구팀은 초음파를 이용한 무선 충전 기술을 해저 드론이나 무인 로봇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양한 삽입형 의료기기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나아가 수중 에너지 무선 전송에 대한 기술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다기관 협력을 통해서 기술 개발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신체에 이식한 의료기기를 외부에서 안전하게 충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유니스트 인공지능대학원 백승열 교수팀은 2차원의 수술 영상을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실시간 재현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사물의 형상을 퍼지는 점 구름 형태로 표현하는 방식인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기반으로 사물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AI가 예측해 복원하도록 돕는 점수 증류 방식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손에 가려진 부분이나 처음 보는 물체도 학습된 시각 정보를 통해 전체 형상을 안정적으로 예측해 자연스럽게 그려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통해 양손과 의료기구가 뒤섞인 수술 장면을 정확하게 증강현실 화면에 재현해냈다면서 원격 수술 시뮬레이션과 로봇 제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카이스트 유지환 건설환경공학과 교수가 미국 전기전자학회의 2025 국제 로봇 및 자동화 학회에서 로봇 및 자동화 레터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습니다. 카이스트는 유 교수가 연성 재료 기반 소프트 그로잉 로봇의 실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술을 제안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최우수 논문상은 2024년도에 출판된 1,500여 편의 논문 중 상위 5편에만 수여되는 영예로운 상으로 국제적으로도 높은 경쟁률과 권위를 자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 AI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AI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과 전력 인프라 확충,
인재 확보라는 3대 난제를 풀어야 합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시대, 눈 깜빡할 사이에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렸습니다. AI 강국을 현실화하는 방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데이터 센터 10곳 구축, 인재 10만 명 양성과 고성능 반도체 국산화율 50% 달성입니다. 이를 위해 5년 동안 100조 원을 투입합니다. 자금은 국민, 기업, 정부, 연기금 등이 참여하는 국민펀드를 통해 마련합니다. 하지만 펀드의 수익성과 안정성 문제, 장기 투자까지 담보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 확충도 난제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분석을 보면 일반적인 AI 데이터 센터는 10만 가구 소비량에 맞먹는 전기를 씁니다. 일부 대형 시설은 그보다 20배 이상 많은 전력을 소비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1, 2년이면 만들 수 있지만 발전 설비, 송전망 건설에는 5년 이상 걸린다는 시차 문제도 따릅니다. 특히 재생에너지가 아닌 화석연료를 사용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상충한다는 모순도 발생합니다. 단기, 중장기 로드맵을 그리고 각 부처 사업을 조율하고 민간과 협업할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예산, 규제, 전략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확보가 주어진 AI 관련 인재의 해외 유출이 심각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수진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도 AI 강국을 향해 넘어야 할 산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지난 6일 달 착륙을 시도하던 중 교신이 끊겼던 일본 민간 기업 아이스페이스의 달 착륙선이 달에 충돌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스페이스는 무인 달 착륙선이 달 표면에 충돌하는 경착륙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무 실패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이스페이스의 달 착륙 시도는 지난 2023년 4월에 이은 두 번째 시도로 1차 시도에서는 고도 측정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실패했습니다. 우리나라 우주 꿈나무들의 꿈을 담은 미술작품 20점이 국제우주정거장으로 출발합니다. 보령과 미국 우주정거장 기업 엑시엄 스페이스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10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에 실려 발사되는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에 한국 초등학생들이 직접 그린 우주 그림 20점이 함께 실린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물품이 국제우주정거장에 도달한 것은 지난 2008년 이소연 박사가 전통 문양이 담긴 스카프 등을 가져간 이후 17년 만입니다. 도서, 벽지 지역 아이들에게 최첨단 과학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일명 첨단기술 원정대가 인천 강화군 감룡초등학교에서 첫 행사를 열었습니다. 첨단기술 원정대는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 4개 핵심 기술 분야로 구성됐으며 참가 학생은 각 분야 최신 기술이 적용된 제품들을 직접 작동시키고 숨은 과학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번 원정대는 강화군을 시작으로 울릉군과 철원군, 완도군, 보령시, 금산군 등 전국 5대 권역 초등학교를 순회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액 요구안을 밝힐 계획이어서 최저임금 심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특히 화요일 새 정부 출범 뒤 처음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배달기사 같은 도급제 근로자까지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깊이 있게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법에 따라 이달 말까지 확정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 각각 9명씩 27명 모두 참여하는 전원회의에서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3차례 열린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측은 첨예한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오는 11일 노동계가 최초 요구 금액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 최저임금 줄다리기가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택배, 배달기사 같은 도급제 근로자로 최저임금 적용이 확대될지도 관심입니다. 사용자 위원들은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은 최임위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용자 위원들은 특정 직종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최저임금은 내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근로자위원들은 배달 플랫폼 등에 종속돼 노동을 제공하는 만큼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등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면서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너무 오랜 기간 놓여져 있습니다. 특히 노동계는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기간 도급제 근로자 노동자성 부여를 추진하겠다고 한 점을 긍정적인 상황 변화로 보고 있습니다. 2006년 ILO 권고대로 타인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기본적으로 노동자로 추정하는 추정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도입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주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처음 열릴 4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깊이 있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적립금이 한 해 전보다 13%가량 증가해 431조 7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펀드와 상장지수 펀드 등 실적 배당형 상품에 투자한 금액이 75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3% 넘게 증가해 투자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경향이 관찰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금액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한 비율이 점진적으로 늘어나 지난해 처음 일시금으로 받은 비율을 초과했습니다. 지난달 달걀 한 판 가격이 4년 만에 7천 원을 넘어선 가운데 오는 8월까지 높은 가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8월까지 석 달 동안 달걀값을 예측한 결과 이달 특란 10개의 산지 가격은 1,850원에서 1,950원으로 1년 전보다 12.4에서 18.5%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다음 달부터는 소비 감소로 달걀값이 떨어지겠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10% 안팎의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가격 오름세는 산란계 고령화와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금류 질병 발생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10일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은 공항 출국장에서 전용 보안 검색대를 통해 우선 출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인천과 김포, 김해, 제주공항 국제선에서 임산부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우선 출국 서비스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자녀 모두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 가구에 한해 적용되고 부모와 아이가 각각 1명 이상씩 동행했을 때 동반 3인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출국장에서 신분증과 함께 석 달 안에 발급된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을 신분 검색 요원에게 제시하면 전용 검색대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미 정상 간의 통화 이후 미국이 관련 발표를 하지 않으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새 정부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 G7 정상회의를 통해서 한미 관계에 대한 인식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뒤 정부는 곧바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아무런 별도 메시지를 내놓지 않아 우리와의 온도차가 감지됩니다. 백악관 당국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미국으로 초청했고 두 정상이 조만간 만날 계획이라고 확인한 외신 보도만 나왔습니다. 트럼프 2기 백악관은 해외 정상과 통화 소식을 거의 자료로 배포하지 않고 트럼프가 직접 소셜미디어에 소식을 전했습니다. 특히 주목도가 높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는 곧바로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또 홍보할 만한 성과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때에도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 통화한 뒤에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를 부각했습니다. 외국 정상의 취임이나 당선과 관련한 축하 인사를 겸한 통화의 경우도 그때마다 달랐습니다. 지난 3월 취임한 카니 캐나다 총리와는 통화한 뒤 곧바로 결과를 알렸지만 지난달 메르츠 독일 신임 총리와의 통화 뒤에는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일부 외교 전문가들은 미국의 조용한 분위기가 꼭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 정부가 제대로 꾸려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가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민감한 현안을 압박하면 차분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는 15일부터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국과 국제사회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There's a similarity between his alleged orientation of foreign policy and the Trump administration foreign policy, hinged upon this principle of transactionism and pragmatism. G7 기간 한미 정상 간의 첫 대면도 이뤄질 가능성이 큰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우주 기반 미사일 요격 시스템 골든돔을 둘러싸고 실현 가능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이나 기술적 한계를 넘어서기 어렵다는 지적인데요. 근본적으로 출구 없는 군비 경쟁만 촉발한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유특원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든돔에 들어가는 비용을 1,750억 달러, 244조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초까지 실전 배치하겠다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적 의견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Critics said it would be prohibitively expensive, potentially ineffective, and could trigger an arms race in space. Well, they're wrong. It's about as close to perfect as you can have in terms of real production. 현재의 기술력을 고려하면 미국 전역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감시 위성은 400개에서 1,000개 정도. 여기에 미사일이나 레이저를 장착한 200개의 요격 위성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시간이지만 지금 책정한 예산으론 어림도 없다는 게 일반적 분석입니다. 미국 의회는 북한을 전제로 한두 개의 ICBM을 요격하는 체계를 운영하는 데만 20년간 최대 5천억 달러 이상이 필요하다고 추산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까지 염두에 둔 광범위한 체계를 갖추려면 비용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수조 달러에 이르는 미국도 감당하기 힘든 천문학적 비용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위성에서 직접 미사일을 요격하는 기술은 아직 초보적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That's a very hard physics problem that requires that we deal with things like orbital mechanics that we don't have to deal with the current layered architectures. 자칫 군비 경쟁만 부추겨 방위 사업체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사업자로 유력하다는 보도까지 나온 일론 머스크가 대표적인 표적이 됐습니다. I mean, it's all about making sure that he and his friends are happy. That's it. So yeah, absolutely. I can see that, we've talked about this Gold Dome situation in Elon. 근본적으로 골든돔을 통한 억지력이 장기간 유지될지를 놓고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수십 년간 지금의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왔던 미국이 결국 골든돔에 매달리고 있는 현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중국에서는 기존의 미사일 탐지 기술을 무력화하는 최첨단 스텔스 소재를 개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YTN 유특원입니다. 정부가 미국의 핵심 광물 수입 제한으로 미국에 진출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미국도 피해를 본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우호적인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연방관보를 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가 핵심 광물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달 15일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한국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의 옹호자이며 미국과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믿을 만한 안보 동맹이라며 상무부의 객관적인 조사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공급망 강화에 투자하고 있지만 당분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와 한국산 핵심 광물 파생 제품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습니다. 엔저 현상에 일본 여행이 각광을 받으면서 올해 들어 비행기를 타고 한국과 일본을 오간 승객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중 관광도 점차 늘면서 위축됐던 면세, 관광업계가 되살아날 거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현충일 연휴 마지막 날, 일본행 항공편 카운터 앞은 유독 분주한 모습입니다.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은 올해 양국으로 간 항공편 탑승객은 1,124만여 명으로 코로나19 이전 규모를 넘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달 들어 다시 940원대까지 떨어진 엔화와 일본 소도시까지 확대된 항공편이 한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아이가 유니버셜 가보고 싶어 해가지고 아무도 환율이 좀 싸져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아이가 좋아해가지고 한 번 더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인들은 한국 음식과 문화, 저렴한 체류 비용을 방한 이유로 꼽았습니다. 最近韓国はすごい人気でご飯も美味しいし、韓国のアイドルとか飛行機は安いし、あとはタクシーとかすごい安いから。 게다가 최근 중국인 관광객도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 노선 항공편 이용객은 1년 전보다 25%, 100만 명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덕분에 한한령과 코로나19 이후 부진을 거듭하며 지난해 2,700억 원대 적자를 냈던 면세점 4사도 올해 1분기에는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여기에 3분기로 예상되는 중국 단체 관광객 비자 면제 조치와 새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관련 업계의 기대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바짝 얼어붙었던 면세 관광업계가 일본과 중국을 시작으로 다시 봄을 맞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오면서 서핑 같은 레저를 즐기러 바다를 찾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번 달부터 술을 먹고 무동력 수상 레저를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푸른 동해가 한눈에 들어오는 해수욕장. 가족 단위 초보 서퍼들이 보드에 몸을 맡기고 서핑을 즐깁니다. 울산 서핑협회에서 마련한 무료 서핑 교실에 참가한 겁니다. 서툰 몸짓으로 어른이나 아이 모두 바다에서 추억을 쌓습니다. 오늘 처음 서핑을 해보게 됐는데 너무 즐겁고 가족들이랑 또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돼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사회째를 맞은 서핑 교실은 하루 만에 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최근 들어 서핑이 큰 인기입니다. 국내 서핑 인구도 지난 2020년 70만 명 수준에서 2023년 125만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서핑 예호가가 늘면서 안전사고도 우려되자 무동력 수상 레저 기구 음주 운항 단속도 시행됩니다. 서핑이나 수상 스키 등을 즐길 때 음주 상태일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데 다만 12월까지 계도 기간을 가진 뒤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수상레저법 개정으로 인해서 서프보드, 윈드서핑, 카약 등 무동력 수상레저 기구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에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 6월 20일 시행부터 약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칠 예정입니다. 여름이 시작되고 수상레저 활동도 증가하면서 사고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동력 수상레저 기구 음주 운항 단속이 안타까운 인명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감소 추세를 보이던 음료를 통한 당 섭취량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2023년까지 5년간 우리 국민 1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루에 음료로 섭취한 당은 2021년 11.1g에서 2023년 12.3g으로 1g 넘게 늘었습니다. 음료를 마셔 섭취한 당은 남성이 하루 14g을 넘어 여성보다 높았지만 여성의 경우 2021년 8g에서 2023년에는 10g을 넘어 남성과 섭취량 차이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연령별로는 탄산음료 섭취가 많은 10대가 하루 16.7g으로 가장 많았고 나이대가 올라갈수록 섭취량이 줄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이전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청와대 관람 예약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와대 재단 관람 예약 홈페이지를 보면 이번 달 주말과 공휴일 관람 예약이 모두 마감된 상태입니다. 또 지난달 청와대 방문자 수는 42만 7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방문자 수인 20만 3천여 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청와대 재이전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대통령실 이전 준비에 나설 전망입니다.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물놀이 계획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물놀이 인파가 늘면서 음주 사고는 물론 여러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피서도 좋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